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학폭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유명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위를 달리던 황영웅 씨가 학폭 논란 끝에 하차했습니다. 경찰은 황 씨의 출연을 강행한 제작진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과 대마 성분이 확인된 정상급 배우 유아인 씨의 몸에서 코카인과 케타민 등 2종의 마약이 추가로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유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만간 소환할 계획입니다. 서민의 술 소주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물가 억제 정책에 소주업계의 인상 움직임에는 일단 제동이 걸린 듯 하지만 음식점과 술집 소주값은 이미 한 병에 2, 3천 원가량 올랐습니다. 잔술의 크기마저 줄었다는 국민의 술 소주에 얽힌 애환을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학력은 불문이고 억대 연봉도 가능하다는 현대자동차의 생산직 신입사원 공고에 전국의 취업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생산직의 왕이란 뜻의 킹산직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그 요지경 속을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생방송 정책인 이슈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아들의 학폭 파문에 학폭 인기 드라마 더 글로리 효과까지 겹치자 결국 모 방송의 유명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진이 손을 들었나 봅니다. 연이은 폭행 논란과 무마 의혹에 휩싸였던 황영웅 씨가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하겠다고 오늘 새벽에 발표했네요. 그렇습니다. 속보로 들어왔던 소식이었는데 지난 우리 화요일 정책 이슈에서도 다뤘던 내용이고 네. 황영웅 이 출연자가 상당히 조명을 받았던 이유는 프로그램에서 이 경연 프로그램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면서 주목을 받고 있던 차에 이 폭행, 특히 이제 학교 폭력이 문제가 됐던 것이요. 네. 계속해서 관련된 내용이 이 게시판에 올라오는데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을 알려드렸었는데 이 폭행 전과의 황영웅 출연자가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게 되지만 결국 하차를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은요,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가 황영웅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을 잇따라 만나서 취재한 내용을 공개하고 사실상 폭로하면서 불거진 겁니다.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무려 8명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좀 학교 폭력이나 다른 폭력 정황들이 좀 가볍기만 해도 어떻게 보면 재고 여지가 혹시 있을지도 몰랐는데 이건 피해 건수 자체가 확산된 겁니다. 한 건이 아니라 무려 8건이다. 네. 게다가 여기에는 학교 다닐 때의 친구에 대한 폭력뿐만 아니라 여자친구,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 꼬투로라도 때려서는 안 된다. 네. 이 말로 하는 폭력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 황영웅 씨가 저질렀던 대부분의 폭행이 술에 취하고 난 이후에 술 취한 이후에 그건 안 될 일이거든요. 근데 무려 건수 자체가 8건이나 돼요. 물론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지만 물론 그렇습니다. 네. 복수다. 이것도 심각한 내용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주 이후에 폭행이었다는 점에서 죄질도 나쁘다 이런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황영웅 씨도 상당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본인이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또 하나의 문제는요. 황영웅 씨가 울산까지 내려가서 합의를 했고 무마하려 한 내용도 드러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제작진이 가서 피해자를 만나갖고 뭐 합의금 또는 위로금 불분명합니다. 뭐 알 수 없는 돈을 이제 전달하면서 무마를 했는데 또 황영웅 씨도 가서 피해자를 직접 만났다. 그런데 지금 뭐 계속 말씀하지만 이게 방심위의 민원으로 해서 들어온 이 폭행 관련 이 투서가
60건이 지금 넣고 있거든요. 아유, 맞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사실관계를 굉장히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공인으로서의 어떤 이 자질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학폭이라는 그런 잣대를 들이대면 빠르게 뭐 하차를 하든가 뭐 했었는데, 결승까지 간 부분 과연 이런 것들이 사전에 잘 걸러지지 않은 부분들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폭행과 합의 논란을 알고도 황 씨의 프로그램 출연을 강행한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의 눈길을 받고 있는 제작진도 경찰 수사를 받을 모양인데, 연루된 모 원로 가수도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말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그런데 아직 이제 수사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이런 문제가 제기됐고, 우리 정책 이슈 프로그램에서도 화요일 날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마한 것. 이것이 마치 항영웅에 대해서 프로그램의 인기를 생각해서 좀 내정되거나 공모됐던 건 아니냐. 여기에 뭐 원로 가수의 입김도 있었을 테고, 특히 이제 제작사가 상당히 문제다. 네. 왜냐하면 인기가 있는 출연자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했던 거 아니냐,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기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로 또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사태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데는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아들의 학폭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학폭 문제를 주제로 지금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더 글로리 시즌2가 3월 10일에 시즌2를 개봉한다, 이게 시작한다, 이런 그렇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도 영향을 예. 미쳤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이게 OTT 드라마의 경우에는 방영이 시작되기 전에 설정을 해놓을 수 있습니다. 네. 그때 되면 볼 거야. 그럼 자동으로 이제 다시 알려주는데, 그 설정이 지금 빗발치고 있다. 지금 이 더 글로리 현상입니다. 뭐 이 인기가 엄청난 배우죠. 송혜교가 출연하면서 더 인기를 끌고 있고, OTT 드라마에서 특정 시기에는 1위까지 올랐는데, 네. 우리 방송에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태국까지 방송이 되면서 태국 내에서 그동안 말 못했던 이 학폭까지도, 학력폭력까지도 재조명되는, 나비 효과죠. 그렇죠, 카오스 효과인데 그 현상까지 일으키고 있다. 지금 그런 내용들이 이 더 글로리 2에 반영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계속 지켜봐야 될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충격적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정상급 배우 유아인 씨와 마약도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모두 4가지 종류의 약물이 검출이 됐다, 이런 내용이죠. 추가로 나온 2종의 마약 성분이 잠옷 충격적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마약 청정국이 더 이상 아니다. 이 국가수 감정 결과 총 4종이 이제 양성 반응 나왔는데, 기존의 유아인 배우의 2가지 이 마약 관련은 대마와 프로포폴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마약 중에서도 치명성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는 코카인, 케타민까지도 양성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연 어떤 내용이냐? 배우 유아인의 휴대폰 2개를 지금 취합을 해서 경찰에서는 포렌식 중에 있기 때문에 네.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수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익숙한 이름이고 충격적인 이름입니다. 코카인과 케타민, 익숙한 듯 낯선 약물인데요.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근데 이제 코카라는 나무잎에서 이제 추출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오래됐습니다. 한 5천 년 전부터 이제 남아메리카 페루에서 원주민들이 사용했다 그러는데, 굉장히 빠른 효과가 지금 나고요. 그다음에 각성 효과와 또 강력한 독취감이 있다 그러는데, 절대로는 이건 한 번 하면은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부분들이 세계 3대 마약이죠. 헤로인, 필로폰과 함께. 예, 그러니까 뭐 세계 3대 마약 절대로 근절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케타민이라 해서 전신 마취제를 뭐 프로포폴과 이제 같은 종류로 보셔야 되는데, 자, 저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조금이라도 마약이란 부분에 발을 들어놓으면 죄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가 갖고 이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거를 자기를 뭐 부식시키는 그런 약들을 다량으로 늘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시작하시면 안 되는 거고, 유한 씨도 요번에 분명히 큰 벌이 내릴 겁니다만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절대적으로 금단을 하시는 부분들을 꼭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케타민 약물에 대해서 어제 이제 전문의들 인터뷰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걸 프로포폴하고 섞어서 투여하면 위험을 좀 낮춘다 해서 처방할 수는 있다. 하지만 매우 이례적인 처방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부작용을 이제 줄여주는 부분들이지만 그것에 대한 중독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더 이거는 뭐 부작용이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 괜찮겠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절대 쓰셔는 안 되는 그런 약물들입니다. 여기서 배우 유아인 씨의 과거 인터뷰가 다시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할 때 반복된 이상 행동과 집중을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자,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바로 이른바 마약 틱이라는 게 그 뭐 눈썹을 깜빡이는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상 행동을 보이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틱이라는 것이 이제 습관성 행동입니다. 정서 불안정에서 올 수도 있는 그런 것인데 이 경우에는 배우 유아인의 경우에는 마약 틱이 아닌가 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뭔가 자꾸 반복하는 행동 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한 모습인데 기억나실 거예요. 정말 대박이 터졌던 인기 영화 베테랑에 이 배우 유아인이 재벌 2세, 3세로 출연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이게 유행어가 되면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근데 실제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네. 근데 그 영화에 보면은 그 그 영화 내입니다. 영화 내에서 마약을 하는 배우 유아인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연기였지만 연기입니다, 연기. 지금 와서 이제 그 장면이 소환이 되고 지금 그거는 잡지 인터뷰에서 보였던 행동이 그런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물론 경찰 수사에서 명확하게 팩트가 사실관계가 드러나 봐야 예.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의혹이 있다 이런 예. 얘기가 되는 겁니다. 경찰은 다음 주 안에는 유아인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은 뭐 수사도 해보기 전이고 피의자로 와서 어떤 내용이 검증될지 모르지만 형량과 처벌이 얼마나 될지 지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가장 여기 형량이 큰 게 코카인이거든요. 코카인은 일단 이제 하면은 10년 이하의 뭐 징역을 이제 내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포폴 이런 것들은 뭐 이제 5년 뭐 이렇게 되면 두 번째 것들은 이제 반으로 줄여서 합산이 되거든요. 네. 따라서 지금 상습 투약이 이제 됐다고 판단이 되면 최대 7년 6개월 정도의 징역형 그다음에 벌금으로는 뭐 7,500만 이에 나온다 그러는데 자 이렇게 나와서 또 공인으로 살아온 시절을 생각하신다면 깨끗해지는 모습으로 사회에 보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형량은 이제 뭐 수사 결과가 있고 또 재판도 있고 하니까 예단할 수는 없지만 최고 형량은 저 정도다. 근데 일반인의 경우 말고 연예인을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연예인들이 과거 이런 유사한 마약 투약 혐의로 했을 때 어떤 형을 받았는가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죠. 그 최근에 이제 돈 스파이크, 네. 예, 거기도 이제 코카인, 뭐 필로폰 이런 부분들을 지금 했기 때문에 9월달에 이제 체포되고서 지금 당시에는 14차례 투약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당시에 이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지금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1월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요. 또 이분이 대마로도 한번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가중처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전전긍긍하는 건 유아인 씨 측만이 아닙니다. 영화와 광고 업계도 지금 매우 뒤숭숭하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일종의 파급 현상인데 파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우들의 경우에는 이미지가 중요한데 광고사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해 버리게 되면 뭐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유아인 배우의 경우에 지금 이제 마약 투여 의혹을 받는 것인데 지난 넷플릭스 영화에서 정말 명연기로 화제를 모았던 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예. 그런 드라마가 있거든요. 웹툰 원작이었죠. 그렇습니다. 신들린 연기로 배우 유아인이다. 역시 유아인이다 소리는데 이번에 하차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배우가 이제 대체 예. 배우가 이미 나왔다고. 교체가 돼서 이제 포스터까지 만들어졌는데 김성철 배우로 교체가 됐습니다. 이건 정말 네. 결정적으로 2탄이 시즌 2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유아인 배우가 시즌 1에서 연기를 잘했기 때문에 2편으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이슈로 이런 의혹으로 정작 본인은 출연조차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
넷플릭스의 지옥2뿐만 아니라 공개를 눈앞에 둔 유아인 씨 주연의 작품 4개, 그중에서도 3개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그렇습니다. 분위기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대체적으로는 이제 이미 제작해 놓은 드라마를 좀 공개를 연기하거나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나중에는 아예 공개를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5월, 6월에 공개할 예정이었던 하이파이브 같은 경우에는 후반 작업 중인데 뭐 개봉 시기를 좀 연기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광고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못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승부와 종말의 바보는 이미 촬영을 마쳤는데 개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더 공개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뭔가 의혹이 풀리고 나서 연기해서 되는 작품이 있고 네. 작품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안타까운 거는 이게 만약에 혐의가 확정되면 후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관련 업계 파장은 간단치 않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제작사 같은 데서는 광고주 같은 경우는 피해 보상까지 요청할 수가 있죠. 네, 바로 그 광고 얘기입니다. 광고의 경우는 논란이 시작되면서 일부 광고 업체는 이른바 빠른 손절을 했는 게 이제 기억에 남는데, N사 뭐 잘 아시는 그런 회사입니다. 대형 전광판에 유아인 씨 얼굴을 종이로 가리는 긴급 처방을 했죠. 그 이제 뭐 거기 있는 담당 직원의 기지로 이제 했다 그러는데, 사실 저게 사실 유아인 씨에게는 더 큰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리려면 다 가려야 되는데 얼굴만 가리면 누군지는 알지 않습니까? 뻔히 아는 건데.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예요 지금. 네, 저 효과는 더 컸다고 이제 얼마나 저 회사 이름까지는 저희가 못 가렸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광고 모델만 지금 10여 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수억 대의 위약금 소송이 지금 벌어질 것 같고요. 어쨌든간 뭐 교체 비용과 이런 위약금은 계약서에 아주 세세하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진행이 될 거고요. 과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아까 무슨 손해배상까지 간다 그러면 수십억 대의 이런 송사가 벌어질 그런 예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유아인 씨의 미래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자숙을 한 뒤에 복귀가 가능할지, 아니면 이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연예계에서 파장뿐만 아니라 본인의 생명, 이 연예인으로서의 생명 문제까지 걸려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저희가 속보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국민의 술이라고도 불리우고 서민의 술이라고도 불리우는 게 있죠. 이 바로 소주 얘기입니다. 이 소주값에 요즘 날개가 돋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들썩이는 소주 시장과 서민들의 애환,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는 4월에 주류세가 오를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맥주와 막걸리 등에 부과되는 주류세를 올리겠다는 건데, 그런데 시장에서는 맥주가 아닌 소주값이 지금 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왔죠? 네, 지금 보면은 4월 달부터 한 4%대 지금 주류세가 지금 올라가는데, 소주는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뭐 1.86% 오른 상황에서 지금 가는 건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뭐 타피오카 원료라든가 그다음에 증류하는 에너지 뭐 그다음에 뭐 이 물류 비용 뭐 이런 것들에서 소주값 인상 요인은 있다고는 보여지나, 네. 출고가가 안 바뀌는데 왜 오르냐죠. 출고가는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하니까 이것이 다른 주류가 지금 올라가니까 여기다 좀 살짝 얹어보자,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면은 맥주값이 지금 뭐 6,000원에서 8,000원 오르면 그 틈을 타서 소주값도 살짝 올려도 소위 말하는 세금 저항이 덜어지는 듯한 얘기가 있고요. 여기에 지금 인건비라든가 모든 비용을 지금 다시 담그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서민의 술이라고 하고 모든 물가의 기본이 되는 게 지금 소주 뭐 이런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가 한번 올라가면은 그
360도 전후방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뭐 억제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다행히 이런 소주 회사에서 동참을 하기로 지금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요,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직접 언급을 한 내용이 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소주 등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가까이 즐겨하는 그런 물품입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은 당국의 노력 또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각계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총론 찬성, 강론 반대 또는 각자 이렇게 하면 물가 자체는 굉장히 어렵다. 네, 양기대 의원이 소주값 지금 오른다는데 신경 좀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질문이었어요. 그러자 정부가 즉각적인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런 실태 조사가 사실상의 억제를 압박하는 거다라는 의견도 있죠. 사실상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소주 이슈만큼 정부 여야 간에 의견 일치를 보는 게 없거든요. 표하고 직결돼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이슈는 다 찬반이 엇갈리는데 이것만큼은 다들 그냥 안 된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이제 경기 민감제의 대표적인 것이 담배, 소주, 뭐 택시 요금 이런 것이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 아마 소주가 제일 서민의 술이라서 강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주류 회사들이 제일 겁내는 것이 실태조사고 제일 겁내는 기관이 국세청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좀 압박하겠다 이야기가 나오니까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가 안정에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상당한 압박이 될 것만은 분명히 사실상 보입니다. 협조 부탁이 아닌데 그 행간에 읽어보면 부탁이 아니에요. 이런 실태 조사에 움찔한 주류업계 긴장감 속에 일단은 인상 계획이 없다고 한 발 뺐죠. 아니 인상 계획이 없어요. 아, 실제로 실제로도? 없어, 실제로 네네. 없습니다. 이제 6천 원의 소주 가격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제조사의 제조 원가는 550원이거든요. 네. 그 올릴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여기에 세금이 잘 아시지만 주세가 72%가 가는 게 소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630원이 가고요. 네. 유통회사들이 한 300원 정도 갖고 갑니다. 음식점에서 나머지 4,520원을 지금 추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할 필요는 없죠. 하이트실로 당분간 소주 가격 인상 안 한다. 네. 롯데칠성 가격 인상 소식 논의도 계획도 없다. 오비맥주 주세 인상 불구 당분간 가격 인상 계획 없어. 한 톤이에요. 한 톤이고요. 저거는 지금 뭐를 압박을 했냐면은 소주값이 하나가 오르면 다른 것도 다 올라가잖아요. 그럼 공정거래에서 담합으로 쳐버리면은 그렇죠. 저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부분들인데 사실 뭐 타피오카 올라갈 거 다 올라갔고 지금 내려오는 추세고요.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저기는 의도할 게 없는데 사실 지금 소주를 파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조금 더 얹히는 부분들에 있는데 사실 행간은 그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소주의 부분들을 굉장히 잡아서 물가를 안정시키자는 강력한 의지를 지금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이미 현장에서는 소주값이 들썩이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음식점, 술집, 그리고 소매점에서는 이미 훌쩍 오른 소주값이 통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한번 이걸 그래픽으로 준비해 봤어요. 자, 2016년과의 비교까지요. 지금 소주 출고가의 인상률, 맥주 출고가 보면 소주 14.8%예요. 근데 대형마트에서는 26.6%. 자, 편의점 판매가가 무려 66.1%가 올랐고 식당 값이 저 중요합니다. 그럼요. 5,000원에서 10,000원을 하기 때문에 많게는 150%까지 올랐다. 자,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소주, 맥주의 경우에는 저기서 이제 식당에서 가격이니까 다른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소주의 생산이나 유통 비용보다는 실제 식당을 운영하는데 다른 부대 비용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김밥 가격 또는 비빔밥 가격 올릴 수 있습니까? 금방?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주 더 민감하게 저항하거든요. 네네. 근데 술 가격은 이 경기 민감제이기도 하지만 약간 가격 흡수도도 높은 편이에요. 아하. 뭐 오를 수밖에 없지. 에이 술집이니까 이 정도 가격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다른 올라가는 부대 비용을 식당에서 이 주류 소주나 맥주에 투영시켰다, 반영시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른바 얹어가기 효과도 있는 예. 것이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고요. 이거는요 최종 가격 결정권이 판매처에 있거든요. 근데 판매처라는 게 우리가 아는 그런 뭐 고급 식당이 아니라 소주 먹는 식당이라 그러면 우리 서민들이 찾아가는 선술집이나. 부분들에서, 예.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올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통제를 지금 뭐 하는 게 경제도 어려운데 무슨 지금 시장 가격까지 오르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대응책으로 나온 것 같고요. 일단 판매처에서도 조금 고려를 하셔갖고 적정선으로 올리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소주값은 사실 해마다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연도별로 소주값이 어떻게 인상됐는지 저희가 추이를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자, 보시면요. 이게 사실 매년 조금씩 그렇죠. 저렇게 올라 2013년부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저희 보자면 2020년까지 나왔는데 재밌는 말씀 드릴게요. 20년 전에는 술집에서 소주 한 병에 한 2,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 기억납니다. 예, 지금은 한 5,000원, 6,000원 이렇게 하는데 그래프 조금 보십시오. 2013년에 많이 올랐고 또 2017년에 많이 올랐고 2022년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대선입니다. 아, 대선. 대통령 선거 있고 난 이후에는 물가에 많이 투영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소주값을 좀 올려도 굉장히 이제 경기가 활성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흡수해낼 수가 있거든요. 코로나가 한참 그 극성이던 2021년에는 안 오르죠. 아주 안 안 올랐어요. 오르죠. 그러다 이제 팍 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2013년은 2012년 대선 이후에 2017년에는 대선이 빨리 있었으니까 2017년과 2022년은 대선이 있는 해에 반영이 된 거죠. 자,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뒤편에 가 보시면은요 소주를 잔으로 파는 곳이 있어요. 전에 이걸 계피로 파는 담배를 이제 속된 말로 가치 담배, 까치 담배라고 했고 그렇죠. 잔술 이게 참 서민들의 기호 식품이었습니다. 이 잔술의 크기가 확 줄었다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이 잔술로 이 가격이 오르니까 그걸 줄여서 많이 드시게 하는 부분들인데 자, 저게 이제 잔술 기본 네. 기본 차림이었고요. 근데 저거는 저 이제 잔 크기가 이제 줄어든 그렇죠. 걸 저희가 보여드릴 겁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게 옛날 잔이에요. 손잡이까지 달렸어요. 한눈으로 보기에도 지금 왼쪽 잔인데 같은 값입니다. 네. 그래서 저거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한 모금 털어놓으면. 지금 뭐 막걸리 잡수는 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릇 같은데요. 왜 잔술로 소주는 먹는지 혹시 아세요? 전 모르겠는데요. 이 지복유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 이수광에? 예. 그래서 이게 단종이 약으로 쓴 게 소주예요. 그래서 이 몸에 기운을 해주기 위해서 잔술로 먹은 게 내려왔고요. 네네. 근데 그거조차도 지금 작아진다. 이러면 뭐 원가 절감으로 지금 가는 뭐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저 부분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매처의 처분에 의해서 저렇게 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 잔술을 파는 분들을 취재한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줄이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나도 그렇죠. 문 안 닫으려니까 줄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잔술집이 지금 버티다 다 잔술집마저도 다 문을 닫고 닫게 있다. 되는 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소주, 뭐 흔히들 소주라고도 하죠. 왜 국민의 술이고 서민의 술이라 불리느냐. 1960년대 베트남전 당시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직접 보시죠. 이렇듯 이국 땅에서 수고하는 화월 장병들을 위해서 양재회에서는 수건 2,200장을 보냈으며 전국 각처에서도 위문품을 보내고 있는데 목포에 있는 보혜 양조 주식회사에서는 소주 1,000병을 국방부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양지회가 고 유경수 여사가 이끌던 단체고 혹시 최양호 네. 평론가도 국민학교 때 네. 반에서 위문품 싸본 적 없어요? 비누 치약 넣고? 싸고 편지 쓰고요. 네. 예, 국군 장병 누가 안 아저씨께. 쓰게 뭐 해서 예. 써서 많이 보냈죠. 그리고 저기 나오는 보급품에 소주 1,000병이 들어 있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요번에 이제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소주의 세계화의 첫 번째 발이 월남의 파병에 이 소주를 보낸 것이 일본이 됐더라고요.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파독 가신 분들의 1914년대 보내면서 소주가 이제 세계화되는 그런 이 발자취를 걷는데요. 소주라 그러면 모든 이에게 안정감과 고향 생각을 해주게 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파병이 굉장히 이제 고향을 그리워하는 부분들이 이 한 잔술로 달랬을 그런 개연성이 높고 받아보신 분은 굉장히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소주 광고는 미녀들의 전유물이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녀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전에는요 남자 스타들도 이 소주 광고를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원로 배우 소리를 듣지만 노주현 씨가 소주 광고를 한 신문 광고가 있는데 예.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의 모습에 보면 소주 광고에 세태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주현 미남 배우가 나왔었고 네네. 그 미남 배우가 나온 소주 광고의 경품으로 자동차 당시 최고 인기 자동차인 코로나 슈퍼. 그럼요. 이게 이제 지금 코로나 다른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제 LG 그 전자제품. TV, 예. 냉장고 이런 예. 것들을 이제 그 경품으로 내걸고 기타도 팔고 그럼요. 기타도 경품으로 내걸곤 했거든요. 자, 이런 소주 광고가 있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예. 요즘 소주가 좀 희석식이라 네네. 이게 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집집마다 두꺼비의 행운을 하면서 금두꺼비 3마리가 뚜껑에서 나오면 예. 차량 세대 주고 예. 은두꺼비 10마리 나오면 금성 전기 냉장고. 예. 자, 복두꺼비 2가 나오면 금성 TV 수상기. 야. 이거 보시면은 옛날 참 저랬지. 진로 창립 47주년 행사 때 광고입니다. 저 뒤에 나오던 CM송 혹시 기억하세요? 야야야. 너도 진로 나도 진로? 차차차. 네. 이거 저 국민 대 히트곡이었죠 그때. 그렇습니다. 노주현 배우도 많이 나왔었고 또 네. 저와 닮은 백일섭 배우도 소주 광고 참 많이 했었죠. 예. 네. 한편 저희가 요즘 마시는 게 이제 희석식 소주라고 해서 예. 원액에다가 이제 물을 타는 그런 거잖아요. 네네. 이 희석식 소주가 대중화된 계기가 양곡관리법 때문이라는데 이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양곡 관리법이 뭐냐면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서 안정적인 식량을 확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 수급 관리법을 통해서 양곡 관리가 되니까 이 양곡을 빚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희석식 소주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가능해졌고 대중화될 수 있는 결정적인 이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법적으로는 양곡 관리법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소주는 단순한 술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또 애환과 밀접하게 얽혀 있는 술이기 때문에 정부 당국으로서의 그 인상에 대한 고민도 크고 업계의 고민도 크고 자, 소주를 비싸게 먹어야 되는 서민들의 시름도 깊어질 텐데요. 이 소식은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학력 경력 불문, 연봉은 최고 1억 2천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는 한 회사의 신입사원 공고가 전국의 취업 시장을 요동치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해마다 삼성고시 열풍이 불었는데 이번엔 현대차 열풍입니다. 현대자동차가 현장의 생산직 근로자 신규 채용을 시작을 했는데 10년 만에 열린 이 생산직 채용 공고에 지원자가 몰려서 그렇죠. 네. 홈페이지가 마비가 됐다. 어느 정도입니까? 됐습니다. 아니 2만 명이 일시에 접속을 한 겁니다. 20만 명이라고. 20만 예. 명이 일시에 접속을 한 것이거든요. 저도 지원하고 싶어요. 왜? 킹 산직입니다. 왜 킹 산직이라 부르냐면 자, 저게 그 실제 예. 화면이에요. 접속 대기인데 18,755명이 대기해서 접속이 안 되는 그 화면을 저희가 보여드리는 저게 거예요. 저런 화면이 우리가 KTX 명절날 예약할 때 뜨는 화면이거든요. 그렇죠. 10,000명, 20만 명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고액 연봉입니다. 1억 연봉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10년 만에 채용되는 생산직이지만 아시잖아요. 현대자동차가 얼마나 든든한 탄탄한 회사입니까? 그리고 그렇죠. 노조도 아주 강한 노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년 만에 채용하는 여기에 이제 뽑혀서 들어가게 하면 고액 연봉에다가 앞으로 정년까지 보장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할래요. 또 저도 물론 할래요. 또 이제 그만둬도 현대차를 30%까지 싸게 준다니까 그렇습니다. 그 죽을 네. 때까지 이게 예. 보통 혜택이냐 이런 말들이 나와요. 킹산직 영어로 왕이죠. 킹 산은 생산이고
왕의 생산직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는데 네. 대체 어떻길래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연봉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그런 복지제도가 많은데 사실 현대차가 지난 10년간 생산직을 안 뽑았어요. 그렇죠. 안 뽑은 게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전기차 등 이제 미래의 그런 차 종류가 바뀌기 때문에 계속 생산직을 이제 뭐 줄여왔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사실 사내 하청에 대해서 지금 뭐 고소고발 이런 소송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영향으로 해서 사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번에 갑자기 문을 확 열게 된 겁니다. 네, 네. 그러면서 지금 많이 되는데 일단 학력을 안 봅니다. 학력을 안 보고 아까 말씀드린 60명까지 되고 뭐 등등의 저건데 사실 이제 이러면서 이 사태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징조들은 많이 있었죠. 요번에 대졸 공채를 뽑았는데 네네. 708명 대 1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1000대 1, 10,000대 1, 100,000대 1 될 수 있는 개연성은 굉장히 높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가는데 거기다가 여기에 또 하나가 요새 워라벨이 지금 작용을 했습니다. 네. 4조 2교대, 4조 막교대를 하면요. 1년간 쉴 수 있는 휴일이 80일이 늘립니다. 12시간 근무하고 막교대에서 또 이틀 일하고 이틀 쉬고. 그래서 등등이 요새의 MZ세대의 어떤 흐름과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높은 현차 고시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신 5, 60대 근로자들은 사조이교대 못한다 하지만 그렇죠. 2030들은 나 그렇게 하고라도 많이 쉬겠다. 왜 많이 쉬겠다죠? 예, 그런 게 이제 또 작용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한편 이 현대차 생산직을 이렇게 뽑는다는 소식에 취준생은 물론이고 현직자들도 대단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심지어 대기업 현직 직원, 공기업, 공무원들까지도 들썩이고 있고 수험서가 그러니까요. 지금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족보가 돌고 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면접 질문까지 나오고 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기출 면접 질문까지 나올 정도인데 뭐냐면 바로 돈입니다. 돈이고 안정된다라는 거, 기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킹차 갓 산직. 네. 그러니까 최대 합하면 아까 우리 최양호 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 휴일 수당까지 합하면 최대 1억 2천만 원입니다. 네. 거기다 정년 보장되죠. 그다가 현대차가 앞으로 승승장구할 가능성도 높게 이렇게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직이라도 하더라도 7급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평생 공무원 하는 것보다 나 이거 더 낫겠네. 네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노량진에서 발길을 돌려서 울산으로 가겠다는 사람들까지 나오고 있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네. 문제점은 하나 좀 짚고 가고 싶은데요. 어떤 거요? 차 생산의 꿈과 비전을 갖고 이 직에 지금 채용 공고에 응한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일 것인가? 사실은 대우만이 해준 것 때문이라는 그 비판적 시각이 있긴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꿈과 비전으로 해서 한국의 미래차, 한국의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갖고 들어오시는 분이 많이 채용되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네, 뭐 현대차 뭐 족보가 돌고 있고 수험서는 날개 돋친 듯 팔리고 다 네. 좋은데 자동차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자세도 좀 필요하다는 그런 쓴소리도 하셨습니다. 자, 이런 현대차의 파격적인 모습을 보고 있자면 떠오르는 인물이 당연히 있죠. 바로 정주영 회장인데 임자해봤어 라는 그 유명한 명언을 남기면서 지금의 현대자동차의 모습을 있게 한 창업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사실 포니를 만들 때요 미국 대사가 와서 포니 그거 만들지 말고요 포드의 하청업체를 줄 테니까 그걸 좀 해보실래요?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우리 차는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그래갖고 포드의 조립 공장은 이거를 딱 거기서 앞에서 이 완전 거부를 딱 합니다. 그리고 달려간 곳이 어디냐면 이태리로 나갑니다. 네네. 이태리에 가서 주지아로라는 분을 보셔서 독자 개발을 하는 디자인을 갖고 옵니다. 그 당시에 지급했던 돈은 단돈 6천만 원이었고요. 네네. 이것이 한국이 전 세계에서 16번째 독자 모델을 가진 차량을 생산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네. 그다음부터 뭐 승승장구의 얘기는 잘 아시고 하여튼 75년대에 5천 대가 나왔는데 3년 후인 78년대에 5만 대로 올라가는 그런 쾌거들을 올리고 계속 질주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소학교밖에 안 나온 정주영 회장이 조선소 지을 때 그렇죠. 영국 은행가들 만났는데 당신 이렇게 훌륭한 계획서를 가지고 온 거 보니까 대학은 어디 나온 거예요? 하니까
이 계획서를 내면 옥스포드에서 박사학위 줄 거다 한 말도 유명하잖아요. 유명한 뿐만 아니라 그게 일화가 있는 거예요. 그 전날 런던 거리를 뭐 시간이 나서서 가는데 당시 옥스포드가 졸업식을 하고 있었어요. 아, 옥스포드 대학교가. 네, 그러니까 가서 구경이나 한번 하자 그래서 보고 나오는 과정에서 이 순발력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바클레이에서 당시에 이제 4,300만 원, 한 500억 정도를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랬더니 바클레이에서 추천서 하나 갖고 오세요. 그래서 론 발통 회장한테 가서 그 유명한 거북선 500원짜리를 꺼내놓으면서 영국보다 300년 먼저 우리가 만든 겁니다. 이러면서 진행된 것이 이런 전체의 한국의 아주 큰 쾌거를 얻은 자동차의 시초가 됐습니다. 네. 정부와 고용노동부도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현대뿐만이 아니란 얘기죠. 조선업과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좀 지원을 하겠다. 그런 입장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고 고용노동부가 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원 예산으로 800억이 넘는 819억 원 확정했고 지역 또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산업을 통해서 심각한 구인난 너무 지금 심각합니다.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고용노동부의 이런 819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보면은 앞으로 주로 어떤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역 산업의 특성에 맞게 지금 가는 부분들이 지금 뭐 전체 근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을 개업하고 이제 시행하는 방식인데 일단은 지금 뭐 유치되는 게 조선업, 그다음에 반도체 산업, 그다음에 뿌리 산업, 그다음에 농업 등을 위주로 해서 진행된다고 하고요.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서 지금 나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도 2일 열린 대한민국 채용 박람회에 직접 참석해서 청년들을 위해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또 노동개혁도 있어야 될 테고 또 규제 혁신도 중요한데 우리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한덕수 총리는 실현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청년 일자리 정책인데 참 일자리 마음에 드는 자리 얻기 쉽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많았던 우리가 1960년대에 독일로 파독 광부가 가고 또 간호사들이 갔던 이유는 또 힘들지만 그 보람이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에도 더 좋은 일자리가 되도록 우리가 환경을 개선하고 대기업들도 사내 유보금도 중요하겠지만 일자리를 네. 좀 많이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을 육성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다라고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최 원장님도 이제 현대차 사태에도 이제 뭐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이 있지만 네. 일자리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어떤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일자리는 모든 경제 발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 개개인이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경제의 아주 근본이자 뭐 알파이자 오메가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뭐 전 정권에서도 굉장히 잘하셨지만 그때는 조금 많은 보편적으로 지금 잘하신 부분이고 지금은 4차 혁명에 4차 산업혁명의 어떤 분기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집중적이고 선택적인 부분에 산업 지원이 있고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우리 국가의 성장의 지름길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여러 소식과 함께 했습니다.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정책의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